저희 회사 오시면 사람들이 이 공장 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회사 전 대통령께서 저희 회사 방문해 주셨을 때 오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업력이 3, 40년 된 회사들은 사실은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보다 전환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주 멋진 공장들, 돈이 많이 들어간 공장들 이런 데가 항상 대표 모델로 와 있었는데 진짜 오래된 공장이 그래도 뭔가 조금씩 변하는 전환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장이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약간 사람 만나는 공장이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저희 회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전달드리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사람하고 데이터나 로봇이 함께하는 그런 공장들. 왜냐하면 저희는 한참을 이 업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86년에 창업을 했고요. 종업원 수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의 매출은 한 300억,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하나 있는데 합하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중소기업이고요. 소기업을 막 벗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한 30초에 한 25초, 30초에 하나씩 나오고요. 그럼 하루에 생산하는 양들이 뭐 5,000개, 6,000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이 제품을 생산해서 저희 1차 협력 업체들, 우리나라로 치면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독일에 있는 ZF라는 회사에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폭스바겐, 피아트, 뭐 페라리 이런 차에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 다 많이 보셨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기 있는 왼쪽에 로봇들만 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 중간에 있는 그림들 요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게 되게 스마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적정한 가격에 사람들의 시야를 끌면서 그리고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저런 자동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사실은 욕쟁이 할머니가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좋은 기술을 쓰고 로봇을 쓰고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널려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몸에 맞는지를 잘 선택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화 그리고 불량률의 감소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의사결정의 결과물이지 그거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 밖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업의 본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적당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아주 싼 제품을 만드는 게 자동차 부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로켓이나 아니면 방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 데는 사실은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상 가장 싼 제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의 드라이브는 코스트가 먼저고 퀄리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로 ppm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관리 가능한 그게 2000 ppm이든 3000 ppm이든 적당한 선에서 가격하고 품질을 타협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자동차 공장의 핵심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전략 그리고 이 산업의 표준에 맞게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스마트 팩토리즈. 그 의사결정의 끝은 로봇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요새 스마트 팩토리가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됐냐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모으는 기술들이 많이 싸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게 안 됐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싸지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종업원 얼마나 늘었어요? 그래서 불량률 얼마나 떨어졌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모든 거를 다 해서 개선과 고용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의 꼭지만 건드려도 그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몸무게를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체중계에 매일 올라만 가도 살은 더 이상 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개선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정확한 계량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요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그래프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의 협력 업체가 있고 그 협력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막 신문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의 스틸 프라이스 혹은 우리 그 환율 정보들 막 비교해서 우리가 싸게 사고 있는지 비싸게 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의 저희가 했던 구매 활동들은 구매 부서의 말단 직원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받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경영자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내년에 내고 좀 하이소 아니면 몇 프로 좀 까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논리적이지 않게 전략적이지 않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IT 기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매 정보들 우리가 사고 있는 가격들을 입력을 하면 널려 있는 그 표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보고서까지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점은 뭐냐면 옛날에도 이런 걸 못했던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시간이나 회의 시간이 새로운 기술들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줄어든 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그거에 대한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그 MIT에서 받은 수업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주짜리 과정에서 AI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매주 저한테 내줬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첫 주에는 뭐 AI는 뭐다. 둘째 주에는 머신러닝, 셋째 주에는 자연어 처리, 넷째 주에는 뭐 AI 윤리 이렇습니다. 근데 숙제는 항상 똑같았어요. 저한테 내려주는 숙제는 그게 뭐였냐면 마이클 포터 아저씨의 경쟁 우위의 논리에 따라서 이번 주에 학습한 기술을 당신네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기술하세요라고 매일 같은 숙제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MIT를 졸업하시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딩을 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의사결정자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널려 있고 어디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환경, 그런 도메인을 시중에 널려 있는 기술들하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게 그 수업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AI를 제가 배웠다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기술들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꽤나 저한테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업체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건을 싸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물건을 진짜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그 손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막 이렇게 경영학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번 내려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까 왜 제가 소품종 대량 생산 회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하는 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적정하고 아닌가는 달라져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 같은 경우도 하나를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익분기가 한 4년 5년 걸리는데 우리의 사업 기간이 2년이면 그 로봇 사는 것은 스마트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각 하는 일에마다 솔루션도 달라지고 해야 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조에서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성숙화가 안 된 단계에서는 저희처럼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데서는 뭐 MES라고 하는 생산 정보를 빨리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낭비를 분석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데는 뭐 PLM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명 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은 파다 보니까 도요타 생산 방법, 식스 시그마, 린 매뉴팩처링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크게 회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은 이 방향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제조의 많은 툴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나온 새로운 기술들로 어떻게 잘 섞어 쓰는지 옛날보다 데이터 수집도 빠르고 그리고 옛날보다 정보도 또 포괄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이런 옛날 시스템을 옛날보다 더 잘 쓰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꽤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왜 저희 회사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결국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제가 올해 42살입니다. 제 선배들만 해도 옛날에 제조를 하시면서 일본에 연수를 가고 도요타에 연수를 가고 독일에 배우러 가고 이랬는데 저희 세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ERP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RP라는 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했던 일들 우리가 독일보다 아니면 일본보다 모자라다고 생겼던 제조 역량들을 ERP나 새로운 기술들로 감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누군가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가면 갈수록 이쪽에 있는 것들의 공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고 좋은 AI나 IT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와 꼭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IT 업체랑 일을 하기가 되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했던 게 저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뭐 몇 개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조, 원가 분석 이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2만 원짜리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12,000원 정도는 부품을 사서 오고요. 4,000원 정도는 공정비라고 돼 있는데 공정비가 뭐냐면 장비에 들어가는 사람, 장비에 대한 그 기계 임률, 기계 경비 이런 것들이 저 공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견적을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물건 사는 데는 허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000원짜리의 견적을 저희가 받는데 그 안에는 일반 관리비 15%, 재료 관리비 7%, 협력회사 관리비 2%,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통계적인 숫자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는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견적을 냈는데 우리의 제품이 비싸다. 왜 비싸노? 이러면 계산 이력을 주면 니네 일반 관리비는 왜 15%야? 라고 하면 옆집에서 그리 받는데 우리도 그리 받아야지 이렇게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피드백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것들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이상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업체의 원가는 정확하게 불량률 분석이나 시장 분석을 해서 깠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라인은 다른 회사보다 검사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비, 사람의 숫자나 기계의 숫자는 저희 경쟁회사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객한테 전달하는 가격은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스마트 팩토리 혹은 내가 하는 일을 데이터로서 잘 이해를 했을 때 생기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격을 잘못 매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이터 기술들이 뭐 가치를 올리고 불량률을 감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 갈수록 느끼는 거는 위험성의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얘를 이해를 잘못해서 내 회사 안에 실제 불량률과 실제 그 일반 관리비 같은 걸 계산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요새 같을 때 옛날에는 로봇을 하나를 사면 그 로봇을 10년, 20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들고 있는 조향 장치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니면 벌써부터도 조이스틱으로 차를 움직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결국은 돈 빌려온 은행도 망하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 정부도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의미 있었던 저희의 결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제조업체나 이런 그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제가 관심도 없는 거를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까 봐서. 예. 빵 굽는 거 한번, 아침에 토스트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이렇게 7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의 작업의 형태는 저랬어요. 이게 토스트로 치면 빵 굽는 사람, 계란 굽는 사람, 햄 굽는 사람 다 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한 사람만 숙련을 시키면 돼서 정말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효율이 떨어지면 이 사람만 이렇게 교육시키고 아니면 바꾸면 금방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도요타 생산 방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그림은 뭐냐면 제일 오른쪽 소인화된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빵도 굽고 계란도 굽고 햄도 굽고 마지막에 토스트까지 만들고 포장까지 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비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토스트를 2개만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4명이 다 출근하지 않으면 물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꽤 중요하고요. 답은 없습니다. 그날에 들어오는 우리의 수준 그리고 우리의 물건 공급 이런 거에 따라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를 수 없는 환경이나 고를 수 있는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그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원래 저희가 생산하는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지파크의 김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IT 업체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까 요 3개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돌려보는 거죠. 실제로는 예전에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라인을 세워가면서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솔루션의 힘을 이렇게 드리면 요 3개 중에 환경에 따라 어떤 옵션들이 베스트 옵션인지를 알 수 있고요. 갈수록 다양히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수량과 사람 아니고 공장을 운영해 보면 여름에는 에너지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야간 작업자는 1.5배, 일요일 야간 작업자는 2.5배 이렇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들을 옛날에는 사람이 1차, 2차 방정식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런 거를 솔루션을 통해 해찾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으로 많이 쓰는 그런 디지털의 기술을 받아서 저희가 생산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 중에 하나는요. 여기 기계를 설계할 때 어쨌든 저희 손님, 저희 고객은 이 제품이 제대로 된 힘으로 돌아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제품을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힘으로 제품에 조립을 할지 어떤 거리로 조립할지 이거를 되게 미세하게 머리카락의 몇 분의 몇 이런 그 정도로 저희가 조립을 하고요. 그 조립을 또 관리하기 위해 도면에 보면 한 200개, 300개의 유관 치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제품의 설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의심되는 치수와 의심되는 요 짝대기들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통계적으로 증명을 아무리 해도 고객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샘플 군이 작은 건 아닌가. 우리가 입회해가지고 테스트 안 했는데 뭘 가지고 근거로 믿겠냐.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은 역으로가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만 풀 수 있었으면 지금은 그냥 얘네들 모든 한 200개 데이터들을 하나의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딸딸딸딸딸딸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관계 있는 것들을 찾는데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얘랑 쟤랑 상관이 없다는 거 한두 개만 증명해내도 여기에 있는 도면에 공차 하나를 뺄 수도 있고 공차 하나를 뺀다는 말은 협력업체 하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사례를 갖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공정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을 없애다든가 이런 걸로 경쟁력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K스마트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올해도 12개를 뽑았는데 작년에 이제 자동차 업체 그 10개 중에 중소기업이 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림이었고요. 저희가 만든 여러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이용해서 제조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나래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K스마트 등대 공장 여기에서 저희를 뽑아 주셨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요까지 이제 테림 산업에 대한 저희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뭐 철학 내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저런 그 에너지들을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례를 갖고 있다는 거는 같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기부 혹은 산업부 힘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 다음 장부터 저희 회사의 실제 H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는 자동차 부품만 해야 되는 회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업과 경험들을 하면서 유관 산업들이 계속 이렇게 회사에서 발굴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가 저희 HR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70분짜리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로 길게 했던 게 40분짜리인데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적 자원 개발, 뭐 조직 교육, 인센티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거창한 철학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적 자원 개발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참고하실 거만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비전 피라미드고요. 예전에는 저 비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자동차 조향장치 회사의 최고가 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는 7년, 길게도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있으면 운전석에 있는 핸들을 떼내가지고 뒷좌석에 꼽아서 달리는 그런 자동차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독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량들은 운전자가 탑승하기 전에는 핸들이 차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핸들하고 바퀴하고 동적인 기구적인 연결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테림산업 같은 회사는 설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위험과 변동성을 느끼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전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제조 자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 위주의 영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테림산업은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조향장치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 사업 분야도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의 역량으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예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 분야로 갖고 있고요.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떤 목표들이 갖고 있는지, 이게 그냥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연말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계획 내놔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쓴 겁니다. 다른 회사 참고하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직원 교육은 여기에 있는데 어떤 거는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가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전 피라미드 자체를 잘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좀 더 키워주고 약한 부분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 관리 이런 것을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런 걸 IT라고 이야기하고요. 제 짧은 경험에서는 IT는 절대 OT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P가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로 ERP를 안 쓰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부터 많이 실패를 해봤었고요. 스마트 팩토리로 돈도 많이 날려봤습니다. 근데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제조 자체 기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역량을 갖고 있으면 IT는 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 OT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복잡하니까 영상으로 또 설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 내부용으로 만든 거라서, 예, 좀 다른 저런 것도 나오지만 저거조차도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포상을 하고 어떻게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이런 거라서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오히려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좀 부끄럽게도 교육하는 선생님을 직접 사서 외부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 상 안에 10,000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저런 활동은 한 달에 2번 하루 종일 풀데이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저희가 선생님 인건비 이런 거를 빼고 저희 직원한테 포상으로 되는 게 20장 정도, 그럼 한 20만 원 정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이 혹은 회사의 그 탑 매니지먼트가 절대로 못하는 게 저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이 어제 뭘 했으면 내 기재에 부족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도 이렇게 편협적이게 되고. 근데 외부 인원을 저희가 혹은 외부의 선생님을 써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주 객관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장이 하는 말을 둘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사장의 입이 두 개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처음에 컨설팅을 시작할 때 부탁한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사장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라. 대신에 진행과 말은 내가 한다. 근데 사장이 없으면 그 상품권 10,000원 주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뭐 저희 회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꽤나 저희가 외부 인력을 교육에 써가지고 그걸 잘 그 엔지니어링만 한다면 엄청 이렇게 좋은 회사의 포상 체계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관리 간접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이고요. 최근에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 교육들은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솔루션을 잘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하는 속도, 일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솔루션 자체가 변화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외주 주고 뭐 POC하고 킥오프하고 이러는 동안 저희가 하는 일의 형태나 조직이나 이게 너무 많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을 일단은 엑셀로 시각화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각화를 한 뒤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뢰를 맡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엑셀로 계속 써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꽤 많이 교육을 했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설비, 요 OE란 말은 그 설비 종합 효율 관리를 말하는데, 저희 회사의 설비 효율은 40%입니다. 40%가 아마 좋은 라인이 40%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생산 효율이 40%라면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은데 저희 회사에서 왜 이거를 40%로 잡았냐면, 로봇이 물건을 옮겨주는 그 시간을 저희는 낭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뭐 창원에서 서울까지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창원까지 부산 혹은 부산까지 4시간 걸린다. 이런데 서울에서 주차장에서,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 1층까지 혹은 밖에까지 나오는 시간들 잘 계산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KPI로 넣냐면, 로봇이 이동하는 속도를 고정된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로봇의 속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우리 생산관리부서에서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던 로봇 속도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드러내가지고 로봇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를 했을 때 요 빨간색을 보고 드디어 저희 기술연구소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수집하는 거를 갖다가 생산 일보 이런 것들을 사장이 다 모아놓고 한 10장 풀어놓고 대충 느낌을 봤던 거를 직원들이 요까지만 올려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간접 인력들한테, 그러니까 관리직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더니 꽤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오고 나니까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저희랑 일을 하기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기능화도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잠깐 빵 그 토스트 만드는 거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요거에서 요거까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동차 부품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사람을 맨날 새로 뽑고 새로 교육시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람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빨리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유연 생산이고요. 근데 회사뿐만 아니라 작업자들한테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일만 하면 사실은 리듬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망하면 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요새는 고용 자체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그만두면 다른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패션 같은 거 보면 요새 패스트 패션, 요새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 같은 거 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경쟁사보다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다기능화 교육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다기능화 교육이라고 하면 A 장비, B 장비 이런 거를 장비를 갖다가 여러 개를 운영하는 걸 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가시화하고 이런 것들도 다기능 교육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 생산 일보를 썼을 때 그 생산 일보가 과연 누군가는 보고 있을까? 내가 이게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흘렀던 거죠. 밑에서 위로만. 근데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뭐 요새 나중에 잠깐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ESG의 중간에 S, 소셜 이런 데도 꽤나 의미 있는 게 그런 정보의 소통의 방향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양방향으로 이루는 거죠. 아마 옆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 주제를 잠깐 타이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느끼는 거는 의외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더 어려운 게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제일 짜증이 내는 게 뭐냐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조직이고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살짝 끼워놨는데 많이 보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끼워놔 봤습니다. 뭐 아까 저희 비전 피라미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저희 조직도는 딱 얼라인먼트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비전은 어쨌든 제조를 잘하는 회사, 제조 역량이 있는 회사면 밑에 사업군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부품 소재 그리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연구소도 딱 부설 연구소 1에서는 자동차, 부설 2에서는 자동차와 유관된 새로운 제품 그리고 인큐베이션 센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제조업체에서 IT 솔루션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회사에서 이제 5G 망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로봇을 같이 만들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국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그런 걸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이 사람들이 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산팀이 없습니다. 전산팀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핵심 조직은 뭐냐면 운용혁신팀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BMS 블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각 부서에서 하는 KPI를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정보들을 사장이 궁금해하는지 그거를 나열하는 부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열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 사장의 귓구멍에 넣어줄 건지 고민하는 부서가 저희 경영진흥화 팀입니다. 그래서 경영진흥화 팀이 전산팀이랑 다른 거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그 경영진흥화의 끝은 시스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종이일 수도 있고 간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카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장의 입맛에 맞게 고민하는 팀이 있는데 아까 OT, IT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OT를 조금 올리면 IT가 요만큼 따라가고 또 요만큼 올리면 요거 따라가고 그런 이 순환 작용들이 꽤 저희 조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저희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여러 새로운 창업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너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공장 관리, IT는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저희 회사에서 바닥에 줄은 어떻게 끊는지, 그 바닥 테이프는 어디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테이프를 판매하는 그런 월 매출 2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그 회사가 창업이 됐고요. 그 회사에서 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태림 산업의 산업 관광. 태림 산업에 이제 작년부터 한 1,400명, 오늘 기준으로 하면 1,500명이 넘었을 텐데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광시키고
회사를 구경시키고 그걸 또 교육하고 연계하는 그런 새로운 창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든 그 인적 자원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더니 그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잡아주는 조직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도 저희가 개발한 캐릭터입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저희가 K스마트 등대 공장 할 때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뭐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꽤 좋아하시긴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IT 기술들, 스마트 기술들, 그리고 그걸 교육하는 과정들 이게 ESG하고도 충분히 연관이 된다는 거죠. 정보의 흐름도 그렇고 정보의 가버넌스도 그렇고 결국 데이터란 거를 관리를 하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투명성도 제고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성도 많이 높아지고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였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예전에 경영대에서 배운 거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사진 동호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배운 거 하나 같은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사진 동아리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애기 사진, 꽃 사진, 강아지 사진 찍지 말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찍어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동아리에서는 사진 기술과 사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아리에 왔는데 누가 봐도 예쁜 사진을 왜 찍냐, 그런 건 학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영대학원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절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답안에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돈 써가지고 잘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경영에서 어떻게 우리를 개발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우리의 경영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놓고 시작을 하면 아무 답도 안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아까 사진 이야기하고 좀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회사에서 해줄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많다는 거죠. 돈을 안 쓰고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가 사진은 못 찍었지만 저희 회사의 흡연실입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근데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창원에서 가장 담배 피기 좋은 회사를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 그리고 직원들의 자녀분들을 회사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소개시켜주는 것들, 조금만 사장이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금방 끝납니다. 저희 회사 K스마트 등대 공장 하면서 모토는 사랑과 데이터가 함께하는 작지만 밝은 등대 공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나라 말로 집단지성이라고 말을 탁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이업종 간에 혹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뭔가 협업과 시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데이터가 주는 정보들, AI가 주는 정보들, 그것과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단어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 번역된 혹은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집단지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감히 이제 그 집단지성의 범위는 데이터와 로봇까지도 같이 넓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일기를 안 쓰고 일지를 안 쓰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아이패드를 사줘봐야 안 씁니다. 저는 일기를 잘 못 써서 항상 갤럭시 탭을 사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이로도 못하는 일은 절대 IT로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종이로 쓰는 거, 그리고 뭐 ISO 9001, TS 16949 표준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하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작업 일보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뉴스에서 사실은 뺏겨왔습니다. 지금 출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AI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저 위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고요. 근데 중소제조기업은 우리가 40년째 이 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다 새로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전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보면 어떻게 그거를 인터페이스 시킬지, 이게 가장 그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하고요. 인적 자원 개발도 그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IT나 AI 교육을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하고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필드에서 느끼는 빈틈은 어디 있냐면, 빈틈은 주로 도메인 놀리지,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아니면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많이 빈틈을 느끼고요. 아까 MIT 교육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AI는 하나의 툴일 뿐이고 내가 갖고 있는 제조 환경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폭을 어떻게 끄집어내려는 질문들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교육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사람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실패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열심히 뽑아준 데이터를 경영자가 피드백을 안 주는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요. 목적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가 되던 직원들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건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 요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저희 이런 제가 OT 쪽에서 이렇게 회사 제조를 하고 있지만 이런 IT를 도와주시는 협력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지파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와주셨는데요. 밖에 또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솔루션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전문 발표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하셨겠지만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